2014년 6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슈퍼마켓에서 속옷과 원예용품을 훔치려던 64세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절도 사건으로 보였지만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초라한 속옷 도둑이 이탈리아 범죄사의 한 획을 그었던 냉혹한 갱단두목 레나토 발란차스카였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이탈리아는 눈부신 경제성장의 그늘 아래 극심한 정치, 사회적 혼란, 이른바 나베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극우, 국자 무장 집단이 주도하는 테러가 기승을 부렸고 카모라, 은드랑게타, 마피아의 폭력과 범죄가 만연한 시기였죠. 바로 이때 밀라노의 암흑가를 주름잡으며 대담한 범죄와 카리스마로 이름을 알린 이가 레나토 발란차스카입니다. 그는 무장강도, 유괴, 살인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도시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체포된 후에도 교도소에서 폭동을 주도해 배신자를 제거했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탈옥을 시도하며 악명을 떨쳤죠. 발란차스카는 스스로 원칙을 지닌 고결한 도둑이라 칭했지만 그가 말하는 원칙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범죄로 고통받은 수많은 피해자는 잊은 채 그의 화려한 언행과 잘생긴 외모에만 관심을 보였죠. 그러나 50년이 넘는 세월을 철장 안에서 보낸 발란차스카의 말로는 그가 쌓아올린 화려한 신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레나토 발란차스카 코스탄티니는 1950년 5월 4일 이탈리아 밀라노 람브라테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오스발도 피스토이아는 이미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린 유부남이었고 당시 법에 따라 혼외자는 아버지의 성을 받을 수 없었기에 발란차스카는 어머니의 성인 코스탄티니를 따랐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가정 환경이었지만 옷가게를 운영하던 어머니 덕분에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죠. 그의 첫 범죄는 1958년 8살 때였는데요. 동생, 친구와 함께 집 근처에 머물던 서커스단 우리에서 동물을 풀어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일로 소년원에 보내졌고 이후 그가 고모라고 불렀던 아버지의 본처집에 맡겨져 밀라노 남서부 빈민가에서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발란차스카는 소년 갱단에 들어가 소매치기와 절도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무리의 리더였던 그는 밀라노의 오래된 암흑가인 리제라에서 활동하던 9세대 범죄자들과도 교류했죠. 그러나 발란차스카는 리제라의 낡고 보수적인 규범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더 큰 자유와 이익을 원했던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하고 단순 절도에서 벗어나 무장강도로 활동 범위를 넓혀갑니다. 1970년대 이탈리아는 경제 호황 속에서도 극심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테러리즘이 기승을 부리던 나베 시대였죠. 당시 밀라노에서는 한 해 평균 150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현재의 20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야심 있는 범죄자들이 힘과 명성을 얻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발란차스카는 바로 이 격동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조직은 밀라노 코마시나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반다델라 코마시나로 불렸습니다. 이 조직은 빠른 속도로 밀라노 여러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나갔죠. 발란차스카와 조직원들은 범죄로 번 막대한 돈으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최고급 샴페인과 약, 값비싼 명품 의료와 스포츠카, 그리고 미녀들이 그들의 삶을 채웠습니다. 불과 20대 초반 나이에 발란차스카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갱단두목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일벨 레네, 즉 잘생긴 레네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본인은 이 별명을 싫어했다고 전해지지만 이 별명 덕분에 그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거침없는 행동과 카리스마 넘치는 언변은 일부 대중에게 그를 일종의 안티 히어로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그가 이끌던 코마시나파 외에도 시칠리아 마피아나 칼라브리아 은드랑게타와 연결된 조직들이 밀라노 암흑가에서 세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의 얼굴이라는 별명을 가진 프란치스 투라텔로의 마르세유파는 코마시나파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이들은 밀라노의 밤을 지배하기 위해 도박장과 약거래 등 이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죠. 승승장구하던 발란차스카의 범죄 행각은 1972년 처음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해 2월 29일 발란차스카는 연쇄 슈퍼마켓 강도 사건으로 동생 로베르토를 포함한 공범들과 함께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가택 수색 과정에서 발란차스카는 자신의 금장 롤렉스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수사 책임자 아킬레 세라에게 큰소리쳤습니다.
이 사건을 나와 관련 지을 수 있다면 이 시계는 당신 차지요. 그의 오만함과 자신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분 뒤 수사팀은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고, 이를 맞춰보니 강도 피해를 본 슈퍼마켓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로 발란차스카는 강도죄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밀라노 산 비토레 교도소에 처음 수감된 발란차스카는 4년 반 동안 무려 36곳의 교도소를 옮겨 다닐 정도로 잦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교도소 외부 작업이 허용된 수감자들 틈에 섞여 교도소를 빠져나갔다가 몇 분 만에 붙잡히기도 했죠. 여러 차례 탈옥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상한 달걀을 먹거나 자기 소변을 혈관에 주사하고 프로판가스를 흡입하는 식으로 스스로 건강을 해쳤습니다. 결국 간염에 걸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976년 7월 25일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 미리 매수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탈옥에 성공합니다. 발란차스카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탈옥한 그는 여자친구 라팔타와 아들 마시밀라노와 호화롭게 살기 위해 최대한 빨리 막대한 돈을 손에 넣고자 했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코마시나파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했습니다. 감옥을 습격해 수감된 동료를 구출하기도 했죠. 이들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은행, 슈퍼마켓, 현금 수송 차량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려 70여 건에 달하는 무장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모든 범행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또한 최소 4건의 인질 납치 사건을 벌였는데 그중 2건은 피해자 가족이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을 만큼 그의 범죄 수법은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발란차스카가 탈옥했던 이 시기가 코마시나파의 최전성기로 여겨지죠. 1976년 12월 밀라노의 한 유력 사업가의 16살 딸 에마누엘라 트리파니가 이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발란차스카는 거액의 몸값 10억 리라를 받고 한 달 반 만에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여러 잔혹한 범죄와 무고한 희생자들보다는 부유층 납치 피해자를 신사적으로 대우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쇼핑까지 데려갔다는 일화에 열광하며 그의 낭만적인 악당 이미지만을 소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사업가 리노 발코니 역시 그의 일당에 납치되는 등 연이어 발생한 유괴 사건으로 당시 밀라노 상류층 사회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발란차스카의 짧았던 도피 시기 중 벌인 범죄로 경찰 4명, 의사 1명, 은행 직원 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6년 10월 23일 토스카나 지역 몬테카티니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경찰관 브루노 루케시가 발란차스카 일당과 총격전을 벌이다 순직했습니다. 1977년 2월 6일에는 베르가모 인근 달민의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며 또다시 격렬한 총격전을 벌입니다. 이 교전으로 발란차스카의 부하 안토니오 프리아토와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 루이지 단드레아, 레나토 바르보리니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발란차스카 자신도 엉덩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순직한 경찰관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발란차스카는 로마까지 도주해 몸을 숨겼지만 불과 며칠 뒤인 1977년 2월 15일 은신처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발란차스카의 체포 소식과 이후 숨가쁘게 이어진 재판 과정은 이탈리아 전역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여준 당당하고 때로는 조롱 섞인 모습, 법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 그리고 끊임없이 시도했던 대담한 탈출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대중이라는 관객을 의식하며 자신의 범죄 신화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갔고 이는 특종에 목마른 당시 미디어에 의해 더욱 부풀려졌습니다. 발란차스카는 수많은 강도, 살인, 유괴 혐의가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 그는 전국 교도소를 옮겨다니며 기나긴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뒤에도 그의 반항아 기질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죠. 여러 교도소에서 폭동과 폭행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되었고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엄중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1979년 7월 14일 기행을 이어가던 발란차스카는 수감 중에 새로운 여자친구와 결혼식까지 올리는데요. 신부 줄리아나 브루사는 발란차스카의 범죄 활동에 매료되어 그에게 편지를 보내던 수많은 여성 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때 밀라노 암흑가에 패권을 놓고 피비린내 나는 경쟁을 벌였던 라이벌 조직 보스 프란치스 투라텔로가 이 기묘한 결혼식에 신랑 측 들러리로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서 재회해 한동안 투닥거리던 둘은 어느새 친해져 동맹이 되어 있었죠. 감옥에서 올린 결혼식 소식과 숙적끼리 손을 맞잡은 사진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투라텔로가 1981년 나폴리에 근거지를 둔 범죄 조직 카모라 조직원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면서 이들의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도소 내 카모라 세력을 규합한 새로운 조직 노바 카모라 오르가니차타를 만든 라파엘레 쿠툴로의 지시로 추정되나 관련된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살해 동기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몇몇 카모라 밀고자들에 의해 발란차스카가 탈옥을 위한 무기 조달을 목적으로 이 라파엘레 쿠톨로와 연결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발란차스카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고발한 증인들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브루사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죠. 훗날 발란차스카는 쿠톨로와 같은 감방에서 생활할 때 갈등을 빚은 적은 있지만 조직에는 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옥의 카모라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자신했죠. 그리고 그의 호언장담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80년 4월 28일 발란차스카는 밀라노 산 비토레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또다시 극적인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사전에 밀반입한 권총으로 무장한 그들은 운동 시간에 교도관 한 명을 인질로 잡고 감옥에서 탈출해 시내로 향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탈옥수들과 경찰 사이 총격전이 벌어졌고 총성은 시내 도로와 지하철 터널 안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발란차스카는 총상을 입은 채 동료 수감자 9명과 다시 체포되었고 대담한 탈옥극은 실패로 막을 내렸죠. 이듬해인 1981년 발란차스카는 노바라 교도소에서 폭동을 일으키는데 관여했습니다. 이 폭동에서 사법당국의 협조에 조직 비밀을 폭로했던 전향자들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코마시나파의 전 조직원 마시모 로이도 포함되었는데요. 20대 초반이었던 그는 범죄 생활에서 손을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지만 발란차스카는 칼로 무장한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로이를 독방으로 몰아넣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죠. 발란차스카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은 로이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했고 다른 공범들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년이 되어서야 자서전을 통해 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발란차스카는 로이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을 상대로 강도를 벌였기 때문에 살해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죠. 1987년 재수감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발란차스카의 머릿속은 여전히 탈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월 18일 그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던 여객선을 타고 제노바에서 사르데냐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호송을 맡은 5명의 젊고 미숙한 헌병대원들은 발란차스카가 임시로 머무는 객실에 있는 작은 창문을 보고 고양이 한 마리조차 지나가지 못할 크기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그를 혼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심한 불과 몇 분 사이 발란차스카는 창문 볼트를 풀어내고 좁은 창틈으로 빠져나와 가판이 승객들 사이에 섞여들었습니다. 배는 아직 항구에 정박 중이었기에 그는 쉽게 하선할 수 있었습니다. 발란차스카는 제노바에서 고향 밀라노를 향해 무작정 걸었습니다. 친절한 운전자들은 그를 고속도로에 발이 묶인 불쌍한 건설인부로 착각하고 차를 태워주기도 했죠. 10년 동안 몰라보게 변한 밀라노와 휴양지 그라도 등을 돌아다니며 그는 짧지만 달콤한 자유를 즐겼습니다. 그 와중에 라디오 인터뷰에 응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자존심을 크게 구긴 이탈리아 수사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를 추적했고 발란차스카는 탈출 3주 만에 트리에스테 근처 도로 검문소에서 무력하게 검거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란차스카의 악명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항은 계속되었죠. 첫 부인 줄리아나 브루사와 이혼한 그는 1995년 사르데냐 노우로 교도소에서 또다시 탈옥을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매료된 한 여성 변호사와 은밀하게 공모하여 탈출을 계획했지만 실행 단계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후 기술의 발달로 강화된 보안 시스템 아래 더 이상 탈출은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자신도 기나긴 교도소와의 전쟁을 끝내겠다며 선언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에게 내려진 최종 형량은 4번의 종신형과 징역 295년으로 이탈리아 사법사상 손꼽히는 기록이었습니다.
철창 속에서 나이만 먹어가던 발란차스카는 몇 차례 사면 청원을 시도했는데 2005년에는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2007년에는 안살 노모가 이탈리아 대통령에게 직접 아들의 가명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그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배상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면 요청과 가석방 신청을 모두 단호하게 기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그는 뜻밖의 인물과 옥중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려 다시 한번 이탈리아 사회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아내가 된 여성은 바로 8살 때 함께 서커스단 동물을 풀어주려다 경찰에 붙잡혔던 소꿉친구 안토넬라 다고스티노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두 번째 아내 역시 이오 발란차스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범죄 조직 카모라와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2010년 3월부터 발란차스카는 교도소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준자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교도소를 나와 밀라노 교회 한 작업장에 출근해 저녁 7시에 복귀하는 생활이었죠. 여기서도 규칙을 어기고 다른 여성과 몰래 만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외부 작업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지만 발란차스카는 점차 일반 대중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6월 발란차스카는 이러한 기회를 저버리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는 외부 작업 중 밀라노 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70유로 상당의 속옷과 원예용품을 훔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60대 중반에 전설적인 갱단도목이 저지른 이 좀도둑질은 언론에서 조롱거리처럼 보도되었죠. 그는 즉시 체포되어 추가로 징역 10개월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 외부 활동 허가도 무기한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의 추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교도소 면회구역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며 여전히 통제 불가능한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그의 곁을 지켰던 두 번째 아내 안토넬라 다고스티노와도 합의 이혼하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심신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2023년 초부터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그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의미나 형벌의 무게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2024년 9월 밀라노 법원은 현재 상태의 발란차스카는 사회에 위험을 끼칠 수 없으며 외부 범죄 조직과의 연계도 완전히 끊겼다고 최종 판단. 발란차스카의 남은 형 집행을 유예하고 그를 교도소 밖 요양시설로 이송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무려 52년간 수감 생활 끝에 감옥을 떠나게 된 것이죠. 현재 75세의 고령이 된 발란차스카는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 인근 알츠하이머 전문요양원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잘생긴 악마의 범죄 신화는 시간과 현실 앞에서 빛이 발했고 한때의 악명마저 잊은 채 쇠락해가는 한 인간의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만이 남아있습니다.